1단계 합의죠. 그러니까 1단계 합의라는 것은 전체 완벽한 합의는 아니고 2년간 진행된 미중 관세 전쟁을 잠시 이렇게 휴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 미국 측이 만족할 수 있는 걸 줬는데, 트럼프는 사실 작년 이맘때 1월 15일 날 1단계 합의의 내용이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한 2천억 불어치의 그 미국산을 평소 트레이드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사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자기의 표바친 미국 중서부의 이 스윙 스테이트의 보터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우한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이 되면서 그건 이제 꿈이 돼버렸는데, 이 1단계 합의를 미국의 그 야당은 아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한 이제 이유는, 첫 번째는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소비자와 미국의 회사들한테 세금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데, 그 세금에 대한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는데 겨우 합의한 것이 1단계 합의밖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몰아붙인 것은 단순히 미국 물건 더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이 불공정 핵심인 뭐 강제 기술 이전이랄지, 사이버 시큐리티랄지, 국영 기업이랄지, 보조금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장본인이 바로 지금 백악관의 주인공인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뭐 그의 이제 선거 슬로건인 Build Back Better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정책은 트럼프보다도 훨씬 트럼프를 뺨치는 이제 그 경제 민족주의,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트럼프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공격만 했다면, 바이든은 미국의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길고 지난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금년 2월에 취임하고 한 달 남짓한 그 상황에서 백악관에 미국의 유산 기업들,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거기는 아마 삼성전자, TSMC가 포함됐을 거라고 얘기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회의를 하죠. 그리고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인데요. 회의 내용은 미국이 4개의 전략적인 분야에 있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보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고서를 요구를 하죠. 그 4개 분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가 하나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또 세 번째는 히토류, 네 번째가 이번 팬데믹 와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뭐 파마소리컬, 또 의학, 의료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 4개 공통점은 히토류는 좀 다르긴 한데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생산은 그동안 이제 국경 없는 세계 논리를 따라서 가장 싸게 효과적으로 스케일러블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데를 따다 보니까 중국이 많아지고, 따라서 체제 경쟁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장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로케이션 방법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일상품이 된 마스크 같은 경우에, 또 의사들이 끼고 있는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은 싼 중국에 사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이걸 이제 카멘테이트한 사람들의 목적은 efficiency라는 컨셉이었다면, 앞으로는 efficiency라는 컨셉 대신에 resiliency, 얼마나 샥이 왔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동태적인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100일의 시간을 줬고요. 6월 초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6월 초에 백악관에 보고서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훨씬 포커스된 방식으로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 이제 기술 패권인데요. 기술 패권이 논의되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스케일을 확보를 해서 양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따라잡기 경쟁만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술이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이 단순히 디지털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이런 인플렉션 포인트에 있어서 전 세계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 뭐 구글, 뭐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지메일 이런 것들인데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이제 중국의 구글, 중국의 유튜브, 중국의 페이스북, 중국의 지메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하는 방식은 뭐 보조금 그리고 중국의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이제 강제 기술 유출 그리고 중국 돈을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차이나 머니를 가지고 기술을 사고 네트워크 인력을 사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행태를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견제 계기가 된 것은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제도 2025고 중국제도 2025 나온 것은 2015년에 이제 10년 계획인데 그 계획의 내용은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는 대로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데지그네이트한 10개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서 각 아이템의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오데이셔스한 그 계획이냐 하면은 계획이 발표된 2015년에 그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대부분 분야에 있어서 중국산의 점유율이 싱글 디짓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사이에 10% 수준을 70%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퀀텀 립 거의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렇지만 중국은 그들대로 계획이 있는데 이런 이제 계획들을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마켓 쉐어를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을 견제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핵심이 반도체, 뭐 미래, 배터리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중국 제조 이용료를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공격적인 통상협상 이후에 그렇지만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트럼프 4년 동안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게 화웨이죠. 그리고 화웨이가 이슈가 된 것은 화웨이가 저 두 개의 분야에서 세계의 탑 브랜드가 됐는데 하나는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애플과 삼성전자하고 더불어서 이제 1등을 다투고 있는 정도까지 됐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5G의 통신 장비를 다른 경쟁 기업보다도 파격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5G 시장을 이제 많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를 정조준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서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첫 번째 딸 멍완주를 지금 이제 미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는 좀 이제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토론을 하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웨이는 이제 미국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스마트폰도 팔고 장비도 팔기 시작하는데 워낙에는 저가 공세로 뚫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진핑 이전이라서 중국은 화평 굴기를 외쳤고요. 따라서 미국의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은 진짜 화평 굴기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산을 이제 싼 중국산을 사는 것이 경제적 효과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 정치권이 화웨이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다 하고 아주 대대적인 인베스티게이션을 했고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무늬만 민간 기업이고 공산당 그 자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은 이 공공 분야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사지 않는 것을 팔럿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화웨이가 미국 시장을 뚫으라고 이제 특명을 내린 런정페이의 딸 멍완주는 그 미션을 컴플리시 못했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정책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어큐제이션을 받고 있어요. 어떤 어큐제이션이냐 하면은 미국의 일부 장비를 화웨이가 소개수를 가지고 팔았다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은행 거래 정보를 갖고 있어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소당한 사람이 미국에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미국에 오기만 하면은 기소당할 그런 상황인데 멍완주가 2018년 12월 1일 이제 밴쿠버 공항에 입국을 하다가 체포가 된 거죠. 캐나다 사법당국한테.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는 범인 인도 협정이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인도되기 위한 그런 이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은 최고의 변호사를 이제 고용해서 제가 캐나다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년이 넘게 지금 법적 투쟁 중이고요. 본인은 캐나다에 있는 아주 고급 레지던스에서 지내면서 법원 출두하고 있는데, 그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이제 전자발찌가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마지막 4년 차에 화웨이를 정조준한 조치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 그리고 미국의 이 디자인을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엄청난 이제 조치가 내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TSMC, 화웨이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던 TSMC는 확실하게 선택을 미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점점 어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이든은 이것을 훨씬 더 강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제 가지고 있고 트럼프에는 없었던 중국을 다루는 핵심의 두 단어가 뭐냐면, 저는 하나는 동맹이고 하나는 valu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은 뭐냐면은 트럼프는 혼자 그냥 중국을 때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2018년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G7 회의인데 이런 씬을 연출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그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저머니, 코리아, 재팬 이런 나라들은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그 동맹을 막 몰아붙였는데, 굉장히 트랜섹션한 그런 이제 관계를 맺었고, 따라서 동맹의 마음이 이제 많이 상해졌죠. 근데 바이든은 전공법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미국 혼자 중국을 몰아붙이기에는 이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이 동맹을 미국 주위에 얼라인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동맹을 분열하는 정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그 여름에 벌어진 런던 영국의 그 G7 회의에도 보면은 동맹들을 다 불러들이고, 심지어 이제 다른 그 like-minded country, 한국, 뭐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까지 합쳐서 이른바 이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술 동맹을 만들자. 민주주의 기술 동맹은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민주주의 기술 동맹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게 뭐 조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미국 혼자 중국을 때리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안겨주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약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다면, 바이든은 확실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 같이 뭉쳐야 되고, 따라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메인스트림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에는 없고 바이든에 있는 것이 하나는 동맹이고 하나는 가치라고 했는데, 그 가치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블 스탠다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인권 문제가 있는데 왜 중국을 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이든은 이제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 첫 번째 전화에서 거의 뭐 2시간 이상 이 통화를 하면서 인권의 문제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이제 인권 연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그럼 동맹과 인권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거기서 키가 되는 이제 나라들 가운데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같이 얼라인돼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정상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가운데 워싱턴에 직접 불러들인 첫 번째가 일본이었고요. 두 번째가 한국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얼라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기술 동맹을, 기술 패권을 기술의 문제만 볼 수 없는 것이, 안보하고 기술은 이제 같은 코인이 앞뒤와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사 기술화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미국의 인도 퍼시픽 전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퍼시픽 전략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원벨 원로드 1대1로 계획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요.
그러면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도대체 뭐냐?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논의된 것은 우리 저 시진핑 때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잡아달라 그러겠습니다. 벨트와 로드인데 로드는 뭐 이쪽에 이제 해양 로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벨트는 저 위에 이제 실크 로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초과 생산 능력, 특히 2008년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시스에 진짜 남아도는 이런 이 제조업의 시멘트랄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프라에 깔겠다는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를 글로벌화하는 전략.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많은 중국 돈이 이제 지뢰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면은 위안화가 미국하고 조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같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중앙아시아나 여기 연결하는 동남아시아, 서남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이 정확하게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를 지고지선한 가치로 내세우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따라 이런 국가들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온라인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이른바 이제 그 벨트 로드 이니셔티브인데 그랜드 스트래티지죠. 이런 거를 보면서 더 이상 중국이 화평 굴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그냥 컨테이너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하다가 여기서 나온 것이 일본과 인도, 호주, 말하자면 중국이 1대1로로 가는데 이런 국가들하고 가치를 달리하고 미국하고 에어라인 그런 나라들을 연결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요. 트럼프 때 나온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군인들을 무슨 태평양 부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 부대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 주목할 것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정책을 그대로 그냥 개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정치가 굉장히 분열돼 있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쿼드죠. 왜냐하면 여기 축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기 때문에 이 쿼드 중심으로 해서 쿼드 플러스 한국, 베트남, 뭐 필요하면 타이완 이런 국가들까지 온라인에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타이완인데요. 왜냐하면 시진핑의 마지막 노림수는 이제 대만을 통일하는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은 마지막 그 퍼즐의 그 한 피스죠. 대만이 만약에 중국하고 통일이 된다면 1949년 마오쩌둥이 그 천안문 광장에 오성홍기를 나부끼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뭐 만세를 외쳤지만 사실 그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는 항복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대만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하고 이제 외교 정상화를 내세우는 조건이 일국 양제, one country two system. 그리고 전 세계에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베이징의 정부를 둔 중국이다. 대만은 아무런 스탠딩이 없다. 이런 것이 그동안 정설이었고 따라서 그렇게 통용이 됐는데 트럼프 4년 동안 대만이 훨씬 더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대만을 더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처음으로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표부 대표 이걸 이제 외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사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못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인바이트가 됐고요. 따라 중국이 발끈한 거죠. 중국이 이 대만 해협을 위해서 많은 정찰기를 세우고 대만에 대한 이제 뭐 약간 무력 시위도 불사하게끔 그래서 양안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가능케 했던 대만의 이제 제조업,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 반중국 전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등의 새 전선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난 이제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 2016년 미국 대선이 있기까지 15년 동안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중국을 WTO 가입시킨다고 미국이 결정한 1999년부터 따지면은 이제 17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이른바 그 정책 담당한 엘리트들, 프로페셔널 테크노크랩들, 그리고 미국의 공화 양당의 지도부 이들은 중국에 대한 어썸션이 있었는데 그 어썸션은 뭐냐면은
중국이 WTO에 들어오고 미국이 디자인한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우리하고 교류하고 우리하고 무역을 하고 투자하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인 이 기술적, 군사적, 도덕적 우위에 압도돼서 그 시스템이 밑으로부터 압박에 의해서 민주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중국이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는 것은 곧 미국화되려는 그런 조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물론 미국화된다는 것이 갑자기 뭐 당이 두 개 생기고 선거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훨씬 더 연성 정치 그리고 경제는 이제 억압에서 더 많은 시장의 자유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등장하면서부터 중국이 하는 말이나 특히 행동, 뭐 남중국해, 뭐 군사화랄지 기술 굴기, 또 곳곳에서 기술 빼나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어썸션은 통하지 않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고 우리는 바보 같았다고 이제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99년에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 당시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공화당의 스피커였던 뉴트 깅그리치 같은 사람은 사실 클린턴을 도와서 중국의 WTO 가입에 지지를 했는데 똑같은 어썸션이죠. 그런데 이 뉴트 깅그리치조차 2018년, 19년에 어떤 책을 썼냐 하면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몰랐다, 틀렸다, we are wrong about China.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은 야심을 키우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주도권을 빼앗아갈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단순히 그런 뭐 호키시한 사람들이라고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룬 세상이 됐고요. 그들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파워 엘리트가 됐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이른바 미국판 햇볕 정책의 일루전에서 깨어났다. 그러니까 디스일루전 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보통 국가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하드 파워가 커지면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 것인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은 우리는 뒤끝 장렬할 거야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핵심 이익은 뭐냐 하면 야, 우리한테 티벳 문제 이야기하지 마. 대만 문제 이야기하지 마.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신장 위구 인권 이야기하지 마.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 끝까지 괴롭혀 줄 거야. 가령 뭐 문화혁명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1989년 6월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이야기하지 마.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자라는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많은 이제 중국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89년 6월 천안문 광장 이야기하면 그들은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 저는 이제 그들한테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덩치는 커졌는데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없어지면서 이것을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냐면은 식민지 제국주의 100년의 고려 역사 우리가 갚아주겠다는 중국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재 중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듯이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그들의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따라서 미국은 뭐 트럼프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프레딕션인데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은 제 프레딕션을 컨펌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왜 이런 생각을 저는 더 강하게 하는가 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여론에 따라서 정치가 상당히 스웨이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 정치라는 건 파퓰리스틱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호감 비호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매년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15년간의 그 서베이 결과가 있는데 여기 딥블루로 돼 있는 것이 미국인 가운데 중국에 대한 비호감입니다. 최근 73% 올라갔어요. 그리고 호감은 22%입니다. 마치 이제 가위를 쫙 이렇게 벌린 것처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서베이를 들여다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왜 비호감이냐고 던졌을 때 단순히 뭐 이렇게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 뭐 이렇게 우리의 패권을 위협해서 이런 식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중국에 대한 그런 fear, 컨선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 파이낸셜 트랜잭션의 디지털 계좌가 다 날아갔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해킹한 애들의 진원지를 조사해 봤더니 저 신장 위구르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고용한 그런 전문 해커들이야. 이런 중국의 이제 사이버 그 어택에 대한 이런 피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게임이란 것이 디지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해킹의 가능성, 어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컨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특히 중국은 이번 팬데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게 나름대로 이 팬데믹을 언더 컨트롤은 했지만 이제 프라이버시 없고 모든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웰리안 스테이트가 됐잖아요. 그런 스테이트 대 오픈 소사이티의 어떤 경쟁이 지금 21세기 전반을 관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쟁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는 우리 판단의 문제인데 일견 중국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policy 드라이버와 집행 능력을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당이 있고 그리고 그 당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웨폰이 있고 인민들은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트레인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했어요. 물론 중국 중서부에 가면 아직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 드라이버하는 내러티브가 중국몽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중국 대 이제 미국과 서방인데 바이든이 가치와 동맹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 동맹이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작동을 할 거냐 또 바이든이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설령 8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낼 텐데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대하는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이 미국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서방 민주주의 국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푸른색이 최근에 쫙 올라가는 걸 보시면 특히 2014년, 15년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아주 공세적인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한 이후에 계속 이제 쫙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일본도 있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호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그렇게 안 높은 나라가 뭐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근데 이 나라들은 중국의 1대1로 영향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차이나머니로 영향력을 사는 정책을 하고 이게 효과적이면은 말하자면 동맹을 분열시키겠죠. 최근에 중국은 이제 공산당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 이제 엄청난 커밍아웃 셀레브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 지도부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염을 토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이 마오쩌둥 코스프레를 한 거죠. 마오 옷을 입고 나타나면서 아주 유명한 말 했습니다. 외세가 중국 괴롭히면 우리 깨지고 피해 일 것이다. 우리 한번 붙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에 상장이 됐다가 그 다음날 중국이 발끈해서 앱에서 전부 이제 삭제하라고 한 우리로 따지면은 중국판 우버, 디디 추칭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애고요. 또 뭐 알리바바 마윈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거 너무나 유명하죠. 잭 마가 이제 알리바바라는 왕국을 건설을 하고 그게 이제 파이낸셜 컴퍼니를 IPO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상장 불과 며칠 전에 캔슬 됐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뭐 천문학적인 손실인데 아마 이게 다른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뭐 집단 소송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아무런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잭 마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자맹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따라서 중국이 지금 놀라운 것은 중국이 여기까지 왔을 때 특히 최근에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이유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디디 추층이나 오리지널 모델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중국판 방식으로 모방 창신을 한 그런 거에 압도돼서
이제 중국이 드디어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 피어가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모방창신의 기업가들을 당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냥 크랙다운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중국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맺겠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한 달쯤 돼서 4개의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미국판 스플라이 체인이 뉴질랜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보고서를 내라고 했고 보고서가 6월 초에 드디어 이제 책상에 올라갔어요. 그 보고서에 이제 그 결론과 핵심 레커멘데이션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5가지입니다. 근데 5가지가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 정책인데 기존의 산업 정책은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동맹들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조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상실됐다는 건 2가지입니다. 경험이 많이 없어졌고요. 2번째는 중국하고 컴피트한 그런 가격 구조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겠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의 자업자득이고 실패가 예견되기 때문에 동맹의 투자를 끌어들여서 동맹이 미국에 하는 투자는 미국 기업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말하자면 디지털 산업 정책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경쟁 시대 때 그런 겁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보다는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그런 단어가 앞으로 이제 회자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시험되어 있는. 따라서 21세기 초반을 관통하는 것은 2개의 실리콘밸리의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팔로알토를 베이스로 한 이제 원조 실리콘밸리가 있고 또 하나 실리콘밸리는 중국 선전을 베이스로 한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이 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초기에는 경쟁과 협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애들, 러시아에서 온 애들, 이란에서 온 애들, 인도에서 온 애들이 그냥 막 잠을 설치가면서 뭔가 이제 아주 혁신적인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규제 때문에 많은 부분 실험실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테스트를 하고 프로덕션을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하고 프로덕션은 규제가 없는 그리고 모방 창시를 하는 이 선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전 세계 소비자 지갑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데 지금 어떤 판국이냐 하면은 미국이 그들의 실리콘밸리에 이제 벽을 높이고 있죠. 트럼프 4년 동안 중국 돈이 실리콘밸리에 와서 기업들 사가는 것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이나 머니가 아니라 싱가포르 머니, 뭐 케이만 아일랜드 머니라도 중국 배우면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견제 폭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중국은 자기들 그 사이버 시큐리티 롤을 가지고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도 중국 당국이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반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이런 진짜 무소불위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게 DD 추층에 드러났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기술 생태계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의 심리상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있고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특히 이제 바이든이 타겟으로 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마 미국 중심의 그런 이제 체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중국 중심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워낙 자기들 리저널 체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2개 따라서 이 둘이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따라서 이제 한국의 문제도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굉장히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판 그런 동맹의 기회가 뭔지 또 중국판 이런 그 밸류 체인의 위협 요인이 뭔지 이것을 파악하면 한국이 해야 될 그런 선택 또 전략은 자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회원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해 주시고 그러시죠.